한산대첩인데 1592년 요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역사니까 우리 역사고 여러분 요 한산대첩 하기 전에 고려시대가 고려시대에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고려시대가 정말 힘든 시대였잖아요. 북쪽에서는 오랑캐들이 있잖아요. 북쪽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자주시더라고. 북쪽 사람들은 북쪽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남쪽이 경상도와 전라도는 외부 때문에 그런데 외부가 막 수백 번씩 들어옵니다. 그 당시에 불시에 기습을 해가지고 막 사람들 죽이고 뺏어가니까. 근데 그것이 조선시대에 가서는 외국의 침입이 딱 없어져요. 왜 없어지는지 아십니까? 혹시 아시나요? 고려시대의 외구는 어디 사람들이냐면 전부 다 본거지가 대마도예요. 대마도에서 부산, 뉴스 나왔잖아요. 대마도에서 부산 앞바다에서 거기 불꽃 노래하면 잘 보인다고. 일본 사람들이 대마도 와가지고 부산에 불꽃 노래한다고 49.5km예요. 언덕에서 보면 대마도 잘 보입니다. 제가 저를 봤거든요. 대마도에서 오는 겁니다. 본도에서 오는 겁니다. 본도에서 올 수가 없어요. 당시.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1년 첫 해 이종무를 시켜가지고 대부대를 편성해가지고 대마도를 가지고 범지를 다 청소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마도의 외부들을 싹 청소해버린다니까 더 이상 외부들이 못 온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조선은 200년의 평화하시고 전부 운무한. 그러니까 조선이 세워지고 나서 1392년에 세워나서 1592년까지 200년이라는 세월을 평화의 시기에 벌써 정말 조선 초기는 세종대왕이 워낙 치세를 잘해가지고 제가 이 세종대왕 얘기는 안 했는데 첫째 시간처럼 조금 해줬어요. 세종대왕이 과학기술도 발전시켰고 첫째 안에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을 얘기했잖아요. 그때 농업혁명이 있거든요. 일항고랑농 농사법을 개발해가지고 생산량을 2배 늘리고 그 다음에 비료법을 개발해가지고 세종대왕이 신앙시켜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농산물을 많이 생산해서 이 백성이 잘 먹고 잘 살겠냐 해가지고 밑에는 그 중에 전문가의 신앙을 시키고 신앙을 가서 10년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농사를 연구를 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어떤 사람이 굉장히 농사를 잘 짓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넌 어떻게 농사를 잘 짓냐니까 절대 안 가르치는 게 비밀입니다. 왜냐면 그래가지고 설득하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비밀을 뭐냐면은 퇴비를 만들어주는데 퇴비를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퇴비 만드는 기술을 이제 배워가지고 또 그때는 노비가 전 백성이 10%가 안 됐어요. 10%가 안 되는데 나중에 조선 후기로 하면서 전 국민의 40%가 노비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노비도 적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참 평화롭고 사이좋고 하는 그런 세월을 200년을 보내다 보니까 이 조선 백성들이 나태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외구가 없었는데 1592년에 어마어마한 본부에서 일본 본토에서 16만의 외구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한 번에. 그게 임진왜란이에요. 200년 동안 작은 외구는 없었지만 큰 외구가 한 번에 찾아오는 전국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것이 임진왜란이었습니다. 1592년 8월 14일에 통영 한산도 앞바다에 이제 요거는 이제 한산 대첩이고 그러니까 와가지고 20일 만에 부산에 상륙을 20일 만에 한양 당시로 한양 서울이 함락되지 않습니까? 3주 만에. 그래서 상동 열흘 만에 충주 탄동대에서 신립 장군이 조선의 모든 병사를 이끌고 나가가지고 일본하고 일대를 붙어가지고 전멸되고 그런 이제 조선의 주력부대가 전멸해거든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조선조가 저기 의주로 도망가고 그런 와중에 이제 1592년 8월 24일에 통영 한산도 앞바다에서 이제 처음으로 붙는 겁니다. 일본의 대군하고 이순신의 대군하고 정면을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순신이 하객진과 포잖아요. 조총을 부자 일본 함대를 물리치는 사건입니다. 이순신의 55척대 와키자카 야사부의 73척이 붙게 되고요. 함선은 비슷한데 외선 47척을 격침하고 10척을 납포해내니까 57척 하니까 73척에서 57척을 그냥 격침 납포해버린 거 완전 전면을 시킨
이 사건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파죽지세로 조선을 침략하던 일본군의 직무결이 완전히 이제 좌초되는. 다시 말해 일본 육지에서는 세계 길로 날아 올라가고 서해로 바다로 돌아가지고 이제 그 불량미를 이제 뒤에서 해가지고 서울 쪽으로 가서 하는 그 작전인데 바닷길이 딱 막혀보니까 이제 불량미가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일본의 진군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하고 제가 이 강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잘 생각해보세요. 이순신 장군이 한산 대첩을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 가지 이렇게 다 아시는 것 같은데 좀 말씀해보세요. 대포가 강했다. 예? 대포가 일본보다 강했다. 대포가 강했다. 예. 하깃진. 거북선도 있었다. 물을 잘 이용했다. 춤도 안 했다. 명량의 물을 잘 이용했다. 화공법. 화공법 맞습니다. 대포니까 화공법이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한산 대첩을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제가 지금 말씀한 걸 똑같은 걸 다 가지고 있었는데 원규는 300척을 가지고 가가지고 일본군한테 전멸당해가지고 원규도 죽고 병사 10,000명이 다 전멸하고 배도 다 전멸돼가지고 13척만 딱 남잖아요. 이순신 장군은 배교 전문일 때예요. 그때 원규는 이순신 장군이 쌓아놓은 모든 군사력을 가지고 한 방에 꼴까닥 다 전멸시켰거든요. 자기도 죽고. 그것도 왜 죽었어요? 예? 자기가 잘못했어요. 어떻게 잘못했는데요? 자기가 잘못했어요. 그렇게 했겠죠? 이순신 장군이 했던 모든 전략과 기술을 원규가 다 알고 있는데 왜 원규는 붙어가지고 전멸했냐 이거죠. 오만해서. 너 머리가 뭐? 머리가 돌아서. 답은 여러분 다 아실 텐데, 우리나라의 한국의 칼레전을 보면 엘세베스 1세 여왕이 드링크가 뭐였습니까? 농민의 아들로 해적이었잖아요. 해적인데 그렇다고 우리나라 백성이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해가지고 그 현지를 인정을 해주고 뒤에서 지원해주면서 정권을 주고 맡기거든요. 네가 해전 전문가니까. 근데 조선시대에는 선조가 산업공상 그 의식구조가 있습니다. 왜? 임금이 다 지휘권을 갖고 있어요. 임금이 이순신한테 부산에 가가지고 부산의 본진을 쳐서 뿌리를 뽑아라. 이순신 자꾸 이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은 진짜 현장에서 잡혀본 장군으로서 본진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준비가 방어가 잘 되어 있는 만방이 준비되어 있는 것인데 그거 한번 더 하면 죽거든요. 안 된다는 걸 아는데 안 가니까 이순신 장군을 파직해가지고 배격증 불러다가 있잖아요. 군장 때리고 장군을 전쟁 중에. 원균을 시키면 원균도 알거든. 장군이 모를 리가 있나. 원균도 안 가니까 원균을 불러다가 권장을 때렸잖아요. 근데 원균이가 죽으면 죽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300척을 몰고 가지고 300척 다 부숴버리고 다 죽이고 만명 군사 다 죽여버리고 현장의 전문 지휘관을 무시하고 선조가 지가 총 하나만 싸웠나 바다에 배를 한번 타고 왔나 그래가지고 정성들이 앉아가지고 그런 일을 하니까 그렇게 된 거죠. 이순신 장군은 안 읽는 실제로 아니라고 노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순신 장군이 한산대첩을 승리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철저한 준비와 리더십이에요. 지피지기. 그러니까 일본 수군의 강점과 약점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강점과 우리의 약점도 알아야 돼요. 하깃진 했잖아요. 하깃진 그 굉장히 약한 진영입니다. 약한 진영. 하깃진 금방 깨지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하깃진의 강점도 알고 약점도 알고 우리는 하깃진이 뭐 만병통치인 진영이지만 하깃진은 그 이순신 장군이 가진 어떤 그 고도의 전략 속에서 힘을 발휘하지 그게 없으면 하깃진 아무 소용 없어요. 그래서 일본의 배의 장점, 전투의 방식 이걸 완벽하게 파헤치고 나서 대비를 하는 이순신 장군의 그 지략의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13척으로 300척을 이기는 것도 사실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달에 명량에 가가지고 이순신 장군 다 둘러보고 울동목도 보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게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 리더 하나가. 그래서 조선의 무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요번에 이게 이제 제가 학교에 수업할 때 이제 이게 얘기를 조금 이렇게 자세히 안 하고 그때는 이게 본론이 아니니까 이번에는 좀 제가 자세히 해드리는데요.
조선의 무기를 요번에 보면서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탁월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죽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참 신기한 게 있어요. 한번 보시면은 첫 번째 대포가 까마서 대포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대포의 종류가 큰 게 4가지가 있습니다. 이 보시면 천자총통, 지자총통, 흰자총통, 황자총통 이것도 기본 4개인데 황자총통을 개발한 게 별황자총통이에요. 여기가 더 좋은 겁니다. 사전 거리가 체력 보면 거의 1km에서 한 1.5km 정도 됩니다. 굉장히 멉니다. 1km 나갑니다. 그리고 제일 큰 천자총통은 적선 침몰, 나무로 되어 있으니까 나무 옆에다 빵 뿌리면 이렇게 철로 된 게 날아가지고 뿌리면 구멍을 뚫어가지고 물이 들어가지고 침몰 쓰는 적선 침몰용이고, 지자총통은 적선을 막 부수는 거죠. 벽하고 모든 부수는 거고, 그 다음에 현자총통은 이거는 뭐냐면은 조란탄이라는 게 있잖아요. 조란탄 게 요만한 구슬 같은 구슬을 갖다 100개씩 넣어 쏘는 거예요. 이게 조란탄. 대장군제는 한 개를 뻥 쏘면 맞아 구멍이 뻥 뚫리는 거고, 조란탄을 200개를 쏘고 이거는 100개를 쏘면은 그 세총 쉽게 말하면 직경 한 2cm 이만한 그 돌멩이 새끈하게 넣어가지고 한번 200개를 쏴버리면 나가지고 맞으면 무조건 죽는 거예요. 그런 포를 가지고 전쟁을 한 거예요. 이게 개인 상용이고요. 그 다음에 황자총통은 뭐냐면은 이게 되게 한번 쏘고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다시 쏘는데 오늘 굉장히 빨리 쏠 수 있도록 만든 게 황자총통입니다. 그래서 인증을 상는 무기 이거 한번 눌러봐 주세요. 동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산대첩을 이해하려면 무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신기한 거는 이렇게 뛰어난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일본은 딱 이거밖에 없어요. 조총하고 칼. 그럼 우리가 왜 졌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초반에. 그래서 특히 성자중통이라는 이게 재밌어요. 이게 개인화기인데 대포가 아니고요. 조총하고 맞먹는 소총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개인화기로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만 설명드린 것처럼. 근데 또 이게 나중에 망항화살이라고 성자중통을 갖다 수십 경기를 동시에 다 쏘는 기관총 같은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경주대세를 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한테 20일 만에 한양을 함락당하고 그렇게 선조가 도망가고 키를 초안에 초전 박살이란 말이에요. 초전 박살 돼가지고 나라가 막 진짜 어려웠을 때 그 한산대첩 3대 대첩이 있잖아요. 뭐가 있으면 한산대첩, 행주대첩, 그 다음에 진주대첩, 세 가지 대첩 때문에 우리나라가 역전을 시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진주대첩의 무기 성자충동 요거 한번 또 보는 게 3분짜리인데 이것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솔직히 요거 보면요. 행주도 그렇고 지도 그렇고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붙으면 기본적으로 병사수는 1대 10이에요. 우리 한 명이 무조건 일본은 10명이라고. 근데 여기 두 개의 대치는 우리가 이기거든요. 이게 이제 초반에 우리가 일본한테 초선박살 됐지만 이 임진왜란때 보면은 처음에는 일본의 그 조총에 밀려가지고 대군 밀려가지고 했지만 그 다음에 열심히 머리를 긁어가지고 포도 만들고 성장충동도 만들고 개발하고 탄환도 없고 2,300명으로 3만 명 되겠다. 2,300명. 이게 해도 대책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2,300대에서 3만. 그래서 이게 한국 사람들이 머리를 잘 짜낸다. 노래를 만들까. 교육력이 높고. 그래서 이 진주대첩에서 진주대첩 때문에 전라도가 보호되는 거예요.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가려고 하면 진주를 거쳐가야 되는데 진주에서 군인을 장군이 이걸 승자총통이라든지 모든 걸 무기를 총동원해가지고 그냥 이긴 게 아닙니다. 그냥 이긴 게 기술을 가지고 이기니까 전라도가 못 가니까 전라도가 복창지되잖아요. 전라도가 보호되니까 이순신이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이순신 해군도 전라도가 일본 속에 싹 들어가버리면은 이순신이 해군에 들어갑니까? 옵잘 못하지. 그러니까 전라도가 보호가 되니까 이순신이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네. 식량이 공급이 되고. 그래서 회복이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이 연구력, 그 다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아까 영화에서 다 나왔습니다만은 총통을 보면 기본적으로 해가지고 화약을 넣고 심지를 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나무 있잖아요. 나무를 넣어가 딱
밀폐시켜야겠죠. 터뜨리면 나무가 가면서 조랑탄 있잖아요. 새알 같은 거 넣고 또 나무를 막고 나무 위에 나가면서 알이 팍 날아가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개척을 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임진왜란때 메인 무기, 조선의 보병은 활, 창, 일본의 보병이 갖는 무기는 기본적으로 조총이잖아요. 조총도 활의 성능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총은 분당 2발에 30초 한방 쏘는 겁니다. 그래서 한방 빵 쏘고 나면 내가 화약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 위호사거리는 100m. 근데 활은 분당 8발이고 복사가 가능해요. 뒤에 숨어도 이렇게 쏠 수가 있어요. 복사가 하면. 이걸 보면 분명히 우리가 4배를 더 빨리 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유리할 것 같잖아요. 이제 위호사거리도 비슷합니다. 복사는 더 멀리 가거든요. 80m 아니라 100m 가지만 이게 뭐냐면 조총은요 직사 무기고 갑옷을 관통해요. 갑옷부터 넣는데 활이 제일 무기는 배우기 어려요. 이건 국궁 배우려면 제 친구 교수가 법대 교수가 국궁하고 배우는데 이게 그렇게 어렵대요. 배우기가 힘들고 그리고 잘 숙련된 병사라도 이걸 갖다가 계속 쏘면은 체력이 고갈돼서 못 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체력 소모가 많고 그다음 날씨가 나쁘면 비가 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또 갑옷을 이제 관통을 해가지고 치명상을 잘 못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총대 활이 붙으면 무조건 활이 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한산 대첩 얘기니까 이제 해군 얘기를 좀 해야 되겠죠. 해군에서는 이제 일본의 무기와 한국의 무기에 배에 있어서 제일 큰 점은 한국은 판옥선. 판옥선 하면 이제 도치 2개고요. 그 다음에 거의 날씬하게 생긴 게 아니고 바닥이 평평하고 직사각형이 좀 넓어요. 이렇게 넓고 둔합니다. 둔하니까 돛을 2개를 달아야 되는 걸 말씀드리는데 그 대신에 역풍, 승풍을 달할 수가 있고 이 판옥선은 소나무를 두껍게 되어 있어서 조총이 뚫지를 못해요. 뒤에 숨어버리면 조총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직사로는. 근데 일본의 이제 주력선이 비분의 관성이라는 배인데 상나무를 만들어 굉장히 약해요. 그래가지고 이순신에서 대포를 쏘면 그냥 구멍이 뻥뻥 뚫리는 그런 약한 배였습니다. 돌도 하나고 배가 자체가 이게 뭐냐면 그냥 병사들 싣고 상대방이 붙여가지고 올라타가지고 백병진하는 배이기 때문에 배 자체는 튼튼하게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배가 약하기 때문에 대포를 장착을 못해요. 제일 치명적인 장착. 대포를 쏘면 대포를 빵 쏘면 그 힘 반발력 때문에 배가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배는 조총 부대와 배,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칼은 뭘로 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최대 요약점을 이순신이 철저하게 이용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용. 빨라요, 또. 그래서 접근전을 하면 무조건 지는 겁니다. 접근전을 못하게 멀리서 하도록 하는 거죠. 그 이순신의 전술 중에서 이제 보면은 한포 전술 기본적으로 신기전, 비격진천의 대장분쟁인데 이 비격진천에 한 가까이 동영상 보셨잖아요. 화약을 넣어서 폭발을 하는데 터지면서 후루탄성 깨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당시로는 세계 최고의 폭탄 기술이에요. 칼레이전에서도 포를 쏘면은 그냥 쇳덩어리가 날아가는 거예요. 쇳덩어리가 날아가서 공만 뚫고 끝나는 겁니다. 맞으면 죽고 안 맞으면 안 죽는 거예요. 근데 비격진천은 폭탄이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사들한테 파편이 날아가 병사들이 죽어요. 일본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한 게 비격진천인데 이상선이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신기전 화차, 그 다음에 대장군이 다 보셨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선이 튼튼하기 때문에, 일본 배하고 들이받아버리면 일본 배가 부서지고 방수는 안 부서져요. 그 충돌을 하는 거죠. 그 다음 일자진, 장사진, 화기진, 여기 다음에 다 길게 늘어서는 겁니다. 길게 늘어서 포를 동시에 쏘는. 장사진이라는 말은 이게, 사과의 뱀자체가, 뱀처럼 길쭉하게 나잖아요. 그러니까 판옥선을 회전하면서 한 포를 이렇게 모든 데 쓰고 하는 거고, 이따 또 동영상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비격진철에 요거 한번 동영상 보고 첫 번째를 한번 잠깐 보고, 요 무기가 아주 진짜 임진왜란에서 우리나라만의 최고의 그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계사적으로 최초로 만든 터지는 폭탄. 이게 이제
저희 기술이 이장소를 개발했는데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때 화학 기술로 뻥 터뜨리면 바뀌는 쇠 껍데기가 쇠가 단단하면 깨지질 않아요. 쇠가 깨져야 되거든요. 쇠 쪼가보고 깨져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쇠를 그 비직진실의 폭탄을 남은 분석해 보면 안에가 거품이 많이 들어요. 구멍이. 그래서 쇠를 그냥 약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펑 쏠 때는 안 깨지고 안에서 들릴 때는 깨지는 이런 쪽을 맞춰야 되거든요. 이걸 찾기 위해서 이장소니가 어마어마하게 연구를 많이 했고 그러니까 그 심지 내관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사실 간단하고 쏠 때는 안 깨지고 떨어져서 안에서 터질 때는 슈탄처럼 깨지는 요 기술을 개발하기 어려웠던 거예요. 그걸 이제 이장소니 개발해가지고 실제로 인지ner한테 많이 쓰고 이순신도 많이 썼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일본은 보면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접전은 이제 조총은 직사하고 100m 이내 직사하고 조총. 그 다음에 칼, 사무라이들이니까. 일대를 붙으면 칼로 이제 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배에서는 이제 해전에서는 도선 전술을 가지고 배를 붙이고 갈고리를 그린 다음에 올라가가지고 칼로 싸우는. 그러니까 백병전. 이거밖에 없었어요. 사실 과학기술 차원에서 보면 일본의 기술은 너무 낮은, 단순한 거였고. 그 사람 정정으로 전투로 단련된 병사들이 숫자가 많아서 그렇지. 과학기술은 우리나라가 올 때는 높았어요. 포도 얼마나 다양합니다. 포도 다양하고, 쏘는 것도 다양하고, 조랑탄도 있고, 비익진천대도 있고, 신기전도 있고, 대장군전도 있고, 별별 걸 다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들이 과학기술을 머리를 어마어마하게 굴렸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좀 이해되시죠? 확실하게. 그래서 이게 한국인이 저력이 이미 그 뿌리에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 참 세계지도 펴놓고요. 우리나라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보면 우리나라 지도가 세계지 한가운 데 있죠? 제가 옛날 미국 가서 있을 때요. 미국에서 미국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가 없어요. 한가운데 뭐가 있겠습니까? 북미 대륙과 남미 대륙이 있어요. 그게요. 왼쪽에는 태평양, 오른쪽엔 대서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보면 한국은 지도 왼쪽 끝에 구석에 일본 넘어 하는 그 꼬리만 하나 붙어 있다니까요. 그쪽에서 남북한을 가지고 북한은 없고 남한만 가지고 그것도 무슨 도로가 있나 철도가 있나 단나 연결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오직 배로만 나올 수밖에 없는데 배와 비행기. 여기서 우리나라 이만한 산업과 기술과 달성했다는 것은 한국 사람들의 어떤 자긍심을 가져도 될 만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그 자긍심을 심어도 될 만한 우리의 그 자랑이에요, 사실. 그 뿌리가 내가 보니 이런 걸 이제 항산 대첩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연구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조사하다 보니까 이런 걸 제가 이제 보게 됐어요. 그래서 하객진 얘기니까 이름식 하객진 하는데 이러한 그 배경이 없으면 하객진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하객진은 하객 날개처럼 이렇게 이제 펴고 요 뒤에 이제 이 장군 이제 대장군이 여기에 있고 지휘선이 있고 그다음 일본 배들 이렇게 오고 여기서 이렇게 가면요 이렇게 대포를 쏘는 건데 이제 대포는 판옥선이 쏘고요. 그러니까 거북선이 이제 오른쪽 끝에 왼쪽 끝에 거북선이 있어요. 거북선이 있고 거북선 돌격선입니다. 나중에 얘들이 같이 이런 들어가는 게 살 들어가가지고 막 사방으로 그 백빙진을 못하게 뚜껑을 씌웠잖아요. 못 올라오게 아주 대포를 팡팡팡팡 쏘면 되니까. 그게 위해서 일본은 이제 아다케 분해라는 안텍스라서 제일 큰 대장배 큰 집을 안 얹는 집 안텍슨 집을 얹은 배다 큰 배 집을 얹어놨잖아요. 그 다음에 이번엔 전선 싸우는 배 새끼분해 이게 이제 제일 주력이죠. 요 두 가지 배로 해가지고 이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기 전에 붙으면은 우리가 져요. 오기 전에 그래서 100m 이상의 먼 거리에서 대포를 가지고 쏴가지고 애들을 침몰 시키는 비격진 천대와 철환, 조랑탄, 좀 더 가까우면 조랑탄을 쏘고요. 그래서 얘들을 아예 접근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예 접근을 못하게 해요. 접근하면 우리는 자살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서 병사들이 철저하게 숙지하고 훈련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상황을 이제 원균이가 아니라 이제 상대방이 본진에 쳐들어갈 때는 이제 그걸 제대로 못했던 거지. 리더십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접근을 해가지고 완전히 피확살 나버린 거예요. 그 하기진 전술, 이거는 이제 8분짜리인데, 한번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하기진 날개를 펴도 되는 게 아니고, 그 대포의 성질, 그 다음 배의 성질, 그 작전, 이게 다 맞아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까 트라팔가 해전 보면은 영국하고 스페인
프랑스 연합함대에 붙었는데 그쪽은 하객진 비사가 일자로 섰고 그 다음에 넬슨 제도의 배는 종들이 이유를 해가지고 그걸 뚫고 지나가버렸어요. 하객진은 바로 뚫고 지나가면 그냥 건너지는 거예요. 그 뚫고 지나갈 시간을 안 주고 올 때 앞에 배우들 차지로 탁탁탁 부숴서 침몰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훈련되고 이렇게 손발이 착착착 맞아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하객진인데 그만큼 이순신은 벌써 임진왜란 발발하기 전부터 이미 군사들을 계속 조련을 많이 한 거예요. 조련을. 그래서 참고로 트라팔가 해전에서 이제 나폴레옹하고 프랑스, 스페인 연합군이 이제 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후로 빨리 또 배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쪽에서. 만들었는데 그 후로도 회복이 왜 안 되느냐 하면은 숙련된 그 어떤 해군 병사를 키우는 것이 굉장히 배는 금방 만들지만 사람을 키우는 몇 년이 걸려요. 군주는. 근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배를 없이도 싸울 군인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순신이 임진왜란 전부터 미리 이걸 알고 철저히 훈련을 시켜놔서 이 수군 병사들을. 그래서 이제 저기 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도 한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조선이 보면 여러분 보시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승자, 총통, 대포, 포알도 종류가 많고 기술이 일본의 단순한 그 조총과 그 칼만 가지고 온 일본에 비해서 월등했는데 왜 그렇게 일본은 그렇게 빨리 초전 박살됐냐? 초반에 20일 만에 한양이 증국됐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유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그렇게 됐을까?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일본 세자들 간첩이 와서 사전에 지리를 다 탐지를 하고 그런 영향. 한국이 지리를 다 알고 있었다. 예. 네. 그것도 좋은 얘기는 또 다른. 동안 평화가 조선에서 평화가 계속해가지고 육군 병사들이 일본이 저희를 쳐들어올 줄 모르고 200년 동안 조선이 평화로워가지고 일본 치도를 줄 모르고 놀다가 당했다. 그것도 얘기했죠. 예. 저 일본이 참을 때 알고 사실을 보냈는데 어떤 사실은 안 쳐들어올 거라고 하고 어떤 사실은 쳐들어올 거라고 하는데 선수가 안 쳐들어올 것이라고 해서 사진을 보내봤더니 저럴 것 같다, 저럴 것 같다 해가지고 그 역사책에서 배웠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선조가 불변 안 했다. 근데 그 보면은 일본의 지도는 다 알고 있었고, 다 알고 있을 때 그 대포도 포도 만들고 다 했으면 하고, 그 다음에 그 부산하고 울산 이런 데다 있잖아요. 그게 승을 더 높이 쌓고 해자도 만들고, 해자라는 거 아시죠? 청주에 물 하는 거예요. 물 못 드는 해자도 만들고,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했는데도 순식간에 당해버렸거든요. 지도가 다 알고 있었어요. 또 다른 아직까지 핵심 답이 안 나왔습니다. 왜 초반에 그렇게 지리멸렬 초전 박살됐는지. 임금이 한양에서 아래쪽으로 대피해서 임금이 한양에 도망가가지고 그분이 초전 박살 당한 다음에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의주쪽으로 지금 도망간 거고. 거기서 도망가면서 또 누구 광해군을 아들 광해군을 그래서 분조를 해. 광해군 잘한 거 알지? 임금이 멍청해서 임금이 뭉청해서. 그럼 그게 맞다. 그게 최고 정부 때 마지막 답은 임금이 뭉청해서 또. 초청이 밀려서 조총이 밀렸어. 근데 아까 보면은 진주대첩에서 그 3만 명대 거의 2,300명 붙었는데 승자 총통부터 총동원해가지고 우리가 조총보다 더 뛰어난 거 있었잖아요. 그리고 1대 10으로 싸워가지고 우리가 이겼는데 조총만의 문제는 아니죠. 갑자기 당해서 기습 당해가지고 아까도 온전히 알고 있었다 그랬잖아. 알고 있었다고. 알고서 성도 높이 쌓고 해자도 만들고 다 준비하고 있었다니까. 조선의 주력 부대가 피해서 주전부대가 패해서 그럼 이제 신립 장군이 이제 충주 탐정대에서 신립이 너무 오만방자했죠. 사실은 그만하면서 이제 일본 군대가 이제 문경세제 있잖아요. 문경세제를 건너와야 되는데 거기서 막으면은
진짜 한 부대, 한 중대만 갖다 놔도 그쪽에 몇만 명을 막을 수 있어요. 길이 하나밖에 없잖아. 자꾸. 근데 그거를 안 막고, 그 밑에 평야에서 정군이 붙어가지고 한목에 병을 시키겠다고 하는데, 거기서 신립이 대표를 해버렸어요. 신립이 기병을 가지고, 우리는 조총을 1분에 2발 쏜다고 나올 수 있거든요. 신립이 알아가지고. 조총을 땅 쐈을 때, 그 다음 충전할 때 말 타고 거기서 빨리 하기면 된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장마 폭우가 와가지고, 땅이 막 질고, 그래 말이 못 달리고,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일본은 또 이게, 1분에 2발밖에 못 쏘지만은, 걔들이 1열이 쏘고, 그 다음에 딱 뒤로 빠지고, 2열이 쏘고, 또 빠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연사를 하는 훈련이 됐었어요. 혼자 쏘는 건 30초에 한 번 쏘지만은, 연사하기 때문에 그 몇 초 하면 다다닥 쏠 수 있었다고요. 그런 일본의 훈련된 작전을 몰라가지고 신립이 대표인 것도 큰 이유 중에 하나에 맞아요. 근데 그때 화해하고 물에 젖으면 나가지를 않잖아요. 이제 일본의 조총은 승자 총통은 이제 불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쏘는데 일본 총통 화약을 넣고 총을 땅 때리면 나가는 그런 시에서 이게 훨씬 더 조총이 우수했죠. 자, 그래서 일본 조선 여기서 참패할 때 다 말이 맞는데 핵심은 뭐냐면 이겁니다. 보세요. 자, 일본군대 조선군의 싸움을 보면 부산 진전에서는 15,000명 대 800명, 다대 진전 7,000명 대 800명, 10개를 기본적으로. 그 평균 보면 조선군 1,100명 대 일본군 22,400명이 붙어서 1대20의 전쟁이었던 거예요. 그 일본 사람들은 훈련된 병사들, 100년 동안의 그 일본 내부 전쟁에서, 일본 통일전쟁에서 훈련된 병사들이 2만 대 1,000을 붙으니까 승을 쌓고 해자를 쌓고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아까 말한 천자총통, 승자 이런 것들은 초반에는 그 각 부대 보급이 안 되고 훈련도 안 되셨어요. 그건 나중에 된 거지. 그래서 전쟁 초반 연속적인 패배로 이렇게 초반에 초전 박살된 거죠. 초전이 부산 쪽에서 다 박살되고 상주까지 끄멍대버리고, 또한 일본은 16만 숙련된 병사를 대거 보내니까 이 화력에서 기본적으로 안 되는 거죠. 이걸 정비해가지고 우리가 반격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것이 이순신의 한산대첩. 한산대첩의 이순신은 일본의 모든 장점과 단점과 전략과 배와 그런 모든 걸 알고 숨을 딱 훈련시켜 놓고 있다가 한산대첩에서는 한 방에 걔들을 박살내가지고 그걸 이제 일본군의 전열을 흩어뜨리게 되고, 그걸 이제 계기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진주 대첩, 한주 대첩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준비 안 데 있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리더십이 없었다. 리더십. 그 리더십조차도, 이런 리더십조차도 승조가 잡아다가 그냥 패고 해가지고 그냥 배구 종무식 해가지고 반 죽게 만든다는데, 이순신이 또 명량에서 신에게는 열세척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명량 대첩을 해가지고 부진시키는 그런 이제 우리의 그래가지고 이순신은 인생의 이 세상에 타고난 사명이 조선을 지키는 거예요. 넬슨은 영국을 지켜서 영국이 세계 제국 부상시키는 자기의 사명, 그 사명 마치는 둘 다 죽어버렸어요. 넬슨과 이순신은 너무 닮았어요. 둘 다 진짜 국가에 대한 애국심과 충성심과 그다음 지략과 모든 것 용기와 모든 것이 뛰어났던 사람은 리더십을 갖춘 두 사람 때문에 영국은 세계의 제국이 되고 이제 우리나라는 것도 결국은 전쟁을 보고 내용을 보면은 초반에 우리가 밀렸지만 전쟁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긴 거예요. 일본이 몰려갔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나중에 거기서 도저히 대해서 죽고 해가지고 일본이 또 바뀌거든요. 죽고 우리나라는 또 나라가 그대로 국권이 있고 그 다음에 200년을 더 가지 않습니까? 200년. 졌으면 우리나라가 왕조가 바뀌어야 되는데 200년을 또 가게 되니까 200년을 가는데도 반성 안 하고요. 옛날 모습 그대로 갔어요. 그게 나중에. 자, 마지막으로 이순신의 그 모든 전략과 기술이 이순신의 독창적인 거냐? 어디서 왔느냐? 오리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순신의 그 한포 기술과 한옥성 기술과 핵기진 어디서 왔느냐? 오리진을 보면 그것이 이미 200년 전에 고려의 최무선이가 했던 겁니다. 최무선이가 기술을 다 닦아놨어요. 그 최무선이라는 발판을 밟고 이순신이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 진포 대첩이라는 게 있는데요. 최무선이
여기 영천 출신입니다. 여기가 영천. 그 다음에 최무선이가 화약에 막 관심 화약 개발을 해가지고 중국 가가지고 안 가르쳐주니까 가가지고 그 화약 만드는 근데 중국에서 제가 지난번에 왜 중국에서는 화약 만드는 거 책도 안 만들었더라고요. 비밀이 새나갈까봐. 그 화약 만드는 그 기술자 집 근처에 친구를 등록하면서 뭐 저녁도 사주고 밥도 먹이고 친구 만들어가지고 조금씩 기술을 빼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 한국에 와가지고 화학 기술을 개발해가지고는 화통도감을 정부에서 이제 나라에서 화통도감을 만들었어요. 화통도감이 뭐냐면 화약과 대포를 만드는 부서는 국방부였어요. 국방부를 만들어준 거죠. 그것도 참 잘한 거예요. 우왕교인데. 그리고 드디어 1380년에 외구 중에서 외구가 침략 중에 제일 큰 외구 침략이 어디냐면은 외구 500척 곱하기 배가 100명씩 타거든요. 5만 명의 외구가 진포, 오늘은 군산입니다. 금강하고요. 금강. 군산에다가 상륙을 해가지고 완전히 막 싹쓸이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 최무선이가 이제 100척을 가지고 최무선이 개발한 이제 함포를 무장한 100척을 가지고 가가지고 500척을 전부 다 괴멸시키는 그 진포 대책을 1대 500, 1대 50, 1대 5로부터 가지고 100대 500, 100대부터. 그때 이제 세계 최초의 이게 함포이죠, 이게요. 우리나라 기술 대단합니다. 고려 때 이게 함포의 세계 최초 함포이전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500척의 배가 다 도망가 보니까 5만 명이 상륙한 외구들은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려 들어가가지고 막, 우리나라로 내려 들어가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게 분탕질을 하는 거예요. 사람 다 죽이고. 도락질을 하고. 그러니까 이승계가 황산에서 이제 마지막 남은 외구를 이제 완전히 싹 청소해버리니까 황산 대첩 해가지고 외구는 이제 괴멸되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고대사 절로에 보면은 조선인의 시체가 상고들에 덮였고 배로 옮기다가 땅에 떨어진 쌀만 한 잔이 되었다 해가지고 막 쌀이 이만큼 바닥에 늘려져 있고 막 사람들이 무엇인지 맞아 조선에서 오시면 못 내겠어요. 진포 대첩으로 삼보자를 하나 마지막으로 한 포. 그러니까 이륜 장군이 이미 이런 과거 역사이기 때문에 그걸 다 연구를 해가지고 갖고 있었던 거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현대과학 추리한 제2차 과학혁명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이제 생각을 시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마치겠습니다.